한일 관계의 동맹 수준과 같은 레벨로 인식을 하는 것은 전략적인 실수다. 우리를 미국과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전략적 포지션을 보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일본이 어떤 형태를 취하면은 일단 먼저 그것부터 먹어요, 한국 국민들. 그런 힘의 역학관계가 아니다. 지금은 한국이 여러 면에서 일본보다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한국이 디지털화된 사회다. 무조건 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본이 강하게 저렇게 나올 때 우리가 강하게 맞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중의 경제단판. 오늘 한 단판을 질릴 일이 오늘 좀 많습니다. 제가 미국을 좀 다녀왔는데요. 미국에 있으면서 이분을 꼭 좀 모셔달라고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쭙게 많아서 여쭙습니다. 이명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때 이명찬 박사님께서 네. 엔화가 160엔에서 200엔대를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네. 제가 급하게 어스라이언스 쪽에다가 이명찬 박사님 꼭 좀 모셔달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라인 사태. 네. 손정희가 진짜 또 히로부미의 손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투자를 했으면은 일단 배분율, 지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지분율이 아무리 있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다수 주주라 하더라도 상도라는 게 있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라인 사태가 어떤 것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여쭙고 네.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라인도 우리 토종이었는데 네이버가 네. 찬탈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찬 박사님께 라인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니 조금 언짢으세요? 저는 많이 언짢아요. 방송이니까. 저는 많이 언짢아요. 많이 언짢으시죠? 네, 많이 언짢습니다. 이거는 뭐 강탈이죠.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수출 규제보다도 이게 사실 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수출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 발칵 뒤집혀졌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이상으로 뒤집혀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앞으로 미래는 AI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AI 경쟁이 치열할 텐데 네. 사실 일본은 지금 플랫폼이 없으면 AI가 발전이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다고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죠. 일본에서 AI가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AI 가지고 강력한 경쟁 상태가 없으니까 훨씬 더 우리가 활동하기 좋지 그럼요. 않겠어요? 네. 근데 일본이 만약에 라인을 이제 찬탈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그 자료들 가지고서 AI 발전시켜 접목시키는 순간 엄청난 하나의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 이게 엄청난 도전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죠. 왜냐 그러면 저도 이제 미국 가면 네. 제 아들이 근무하는 곳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네. 그럼 요즘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는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지금 2024년도에 들어와서 중요한 화두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네. 근데 생성형 AI든 뭐든 모든 게 다 데이터에서 비롯이 되는데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디지털이 우리나라보다도 뒤처져 있고 아직도 현금을 쓰는 나라고 네. 그런데 개인정보를 네이버 중심으로 라인을 깔아서 그 서비스를 해왔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강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 습이 남아서 그대로 정확하게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마인드가 아직 그대로 DNA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게 제국주의적인 행태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나는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는데 일본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과거에 군국주의적인 마인드에서 다만 이제 헌법 구조가 꽉 묶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건데 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국민들이 과거에 일본 정부의 그 군국주의적인 그 난도질하는 그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네. 사실 일본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디지털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반 국민들이 정부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우리 한국 같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해서 전 국민들이 다 이렇게 국가가 다 통과될 수 있는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60년대 초반에 했잖아요. 네. 그때 뭐 인권이라는 무슨 뭐 그런 개념이나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막강했으니까 네. 그냥 밀어붙였죠. 네.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북한이라는 어떤 적이 있고 그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네. 뭐 김신조라는 간첩이 넘어가지고 휘젓고 다니니까 주민등록증을 해서 불신 검문을 해서 그걸로 이제 판별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만든 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으니까 네. 이게 디지털하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시청자분들은 일본에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말에 조금은 일본이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건 일본이 국기국가법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언제 생겼습니까? 1945년에 생겼습니까? 1945년에 폐망을 하고 나서 8월 10일 날 폐망해서 GHQ 미 군정이 미군정, 들어와서 예. 그걸 다 폐기시켜 버렸지. 그렇죠. 그 군국주의의 상징이 있잖아요. 네. 히노마루라든가 기미가요가 그래서 폐지시켰다고요. 그랬는데 그게 쭉 그 뒤로 언제까지 오느냐면 2003년도에야 일본의 국기국가법이 제정이 됩니다. 예. 이걸 내가 얘기했더니요. 댓글에 뭐라 그러는지 어디서 거짓말 치고 왔냐고. 그럼 하나씩 이제 여쭤볼게요. 라인이라고 하는 게 내부에서 개발한 거죠, 우리나라. 그럼요. 그게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카카오로 활동하게 되었습니까? 그게요. 이제 뭐 세부 자세하게 조사한 건 아니지만 네. 그동안 쭉 들어오던 얘기를 치면은 그 라인이 사실은 한국에서 카톡한테 밀려가지고 네. 이 살길을 모셔가려고 일본에 넘어간 거예요. 손정희 회장이 그거를 땡겼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려고 시장을 개척하려고 한 거죠. 일본으로 간 거죠? 손정희가 그게 한 거는 나중에 얘기고. 그 라인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이제 뭐가 필요하지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한국 거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면은 이게 잘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국 거는 무조건 배척하는 분위기 있었죠. 그럼 삼성 뭐 핸드폰조차도 삼성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아예 안 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삼성이라는 로고를 빼버리고 갤럭시라고 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2019년도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뭐 불매운동하고 그랬는데 그걸 뭐 야만적이다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지만요. 사실은 일본은 원천적으로 한국 불매운동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불매운동한 거는 그건 신사적인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일본에 네. 비하면. 네. 아주 야만적으로 한국 물건은 아예 폄하하거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배척했다고요. 그랬던 게 일본이라고.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인도 이제 이게 한국이라는 게 명확히 있으면은 이렇게 잘 침투를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어떤 그런 계통으로 플랫폼 계통 약간의 그 씨앗이 될 만했던 어떤 기업이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걸 샀어요. 거기에 일본에 꽤 뛰어난 그 인재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희석시킨 거죠. 네. 완전히 한국 그 물을 좀 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완전히 묵혀져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라인이 한국 거라는 걸 잘 모르고 사용했던 거죠. 네. 그 처음에 한국 거라는 것을 아는 순간은 아예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급성장을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사막에 물을 뿌리면 그냥 싹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플랫폼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있는 순간 그걸 활용하면서 좋으니까 특히 일본 지진이 많잖아요. 네. 지진이 많으면은 공식적인 채널이라든가 전선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연락망이 이게 잘 안 돼요. 네. 근데 라인이 다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라인이 급속도로 확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아마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 라인이. 근데 왜 국내에는 그런 사실이 안 알려져 있을까? 예를 들면은 메타라든지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SNS라든지 그 사회 플랫폼화 시켜놓은 프로그램들은 네. 상당히 그 인지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왜 전 라인을 깔아놨었거든요. 저도 썼었어요. 자주 쓰지는 않았지만. 네, 네. 근데 왜 라인이 우리나라의 토종 그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네.
갖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거든요.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카톡을 쓰고 있으니까 예. 그냥 라인은 뭐 두 개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래서 아마 별로 지정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라인이 한국에서 카톡에 밀리면서 예. 다른 나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렇죠. 가고, 동남아로 가고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 인식이 없었던 거겠죠. 그거를 손정희가 왜 관심 있게 들여다봤을까요? 손정희는 AI에 관심이 엄청 많았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AI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라인하고 같이 손을 잡았고. 그러면 우리 네이버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던 모든 데이터의 기본적인 소스를 예. 그 축적된 상태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럼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라인을 갖다가 손정희가 가져가 버린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 네. 축적된 거를 네. 그냥 할 수 없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클로즈 시켜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모든 그 자산이 전부 다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기 손을 댑니까? 경영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개념상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가다가 예.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빵꾸가 예. 나가지고 빵꾸 나서. 다시 게이트로 돌아왔거든요. 예. 근데 아시지만 비행기는 한번 타면은 안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땅 국적이 바뀌고 이러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일이 공동기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예. 네이버가 주주로서 그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일본 대주주가 이제 이거 내 거야라고 한다면 예. 그 순간부터는 자기들이 끌고 모아서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전까지의 데이터는 이미 한국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어떤 주한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걸 이제 있던 것 자체가 네. 이 따로 자산으로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 라인 자체, 네이버 자체에 그게 같은 그 기업으로 이렇게 연계했다면 이 경영권 자체가 가져가면 이게 전부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경영권이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국토에 있는 것도 일본의 손정희 회장 거로 넘어가야 된다. 그럼요. 당연히. 그거는 안 그렇겠어요. 그 기업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 자산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럼 다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아니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네. 외환은행 샀다가 팔고 그냥 먹튀해서 4조 7천억 원을 네, 네. 먹튀했다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우리 정부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심각함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그럴 여유가 없는 건지 현재 정부가 지금 국내 문제라고 정신이 없지 않아요? 아니 국내 문제가 물론 뭐 존재하겠죠. 정치적인 문제. 근데 이제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라인이라고 하는 것, AI라고 하는 것,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모든 디지털 정보 통신 산업, 우주 산업, 바이오 산업의 퓨얼, 연료지 않습니까? 완전 핵심 연료지 않습니까? 핵심. 근데 이게 그동안에 수십 년간 축적돼 왔던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던 중앙 컴퓨터 안에 있던 데이터가 네. 손정희가 그걸 뺏었다고 해서 그대로 뺏기게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는 게 국제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가 없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자세인지 아니면은 쌓아볼 틈이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메타라든지 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네. 다른 뭐 바이버라든지 시그널이라든지 수많은 SNS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국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인수를 해버리면 네. 그 바이버나 이런 거를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개인의 백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그런 거죠.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구글이라든가 만약에 그게 이제 한국에 뭐 합작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구글이 뭔가 정보 누출이라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한국 정부가 이거 전부 우리 협작회사에게 다 넘겨 이렇게 하면 그게 넘겨주겠어요? 페이스북이나 그러니까 안 구글이나. 넘겨주죠. 안 넘겨주죠. 예, 그게 뭐겠어요? 안 넘겨주는 게 맞는 건데 예. 지금 사실은
네이버나 라인 여기에서 안 넘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제가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안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 일본의 시정명령이 내렸잖아요. 그죠? 예. 시정명령은 법도 아니에요. 예. 그냥 명령이잖아요. 정부가 예. 명령인데 예. 일본 정부의 명령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칼로스 고은 알죠? 예. 칼로스 고은이 왜 그 007 작전하듯이 빠져나갔는지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닛산하고 르노하고 예. 합작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프랑스에서 이 지분을 조금 더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했나 봐요. 네. 그걸 알고서는 예. 일본이 이거 완전히 전쟁을 치르고 뺏어버린 거예요. 예. 칼로스 고은을 뭡니까 공금 횡령죄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감옥에 들어가면요 98, 9% 네. 못 빠져나와요. 삼심제도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결과가 거의 99% 가까이가 무조건 죄를 유죄로 돼요. 예. 한국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7, 80%가. 예. 근데 그러니까 카를로스 고은은 자기가 여기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때 카를로스 고은의 그 형태하고 지금 이거하고 좀 뭔가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좀 있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예. 내가 볼 때는 카를로스 고은이 자기는 지금도 무죄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무지막지하게 그냥 그 감옥에 넣어버리고 네. 감옥에서 가족도 면회 안 시켜줬어요. 네. 변호사도 입회 안 시켜줬어요. 일본 정부가 그런 정부예요. 이게 일본의 법 체계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보고 있으면요 정말 선진국이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이제 책을 몇 개 읽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체르노빌 사태에 대한 네. 원전. 네. 83년인가요? 벌써 한 43년이 지난 원전인 사고였지 않습니까? 네. 후쿠시마가 2011년도에 일어났잖아요. 네. 8월 달에.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폭발했을 때 도쿄 전력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네. 예. 지금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네. 일본 사람과 일본 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네. 당신 나라가 선진국인데 네. 왜 그런 거짓말을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뻔뻔하게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거짓말해서 도쿄 전력이 이 정도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이 나면 그거는 도쿄 전력 사장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정권의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네. 근데 당신들은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답을 못 하죠. 그게요. 내가 일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핵심이에요. 그게. 일본 정부가 자민당이 지금 8, 90년 가까이 일당이 쭉 이끌어오잖아요. 예. 그 일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상하 관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그 정부는 상인 거예요. 완전히 갑인 거예요. 완벽. 초 울트라 갑인 거예요. 그 밑에 일반 국민들은 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위에서 하는 얘기 이렇게 위에서 하는 얘기. 그거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예요. 일본 예. 사실은 대부분의 그 해외에서 일본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다가 돌아가면서 대부분 하는 얘기 일본은 잘 정비된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간답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예요. 일본은. 그 국가가 너무나 막강하고 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일본 공산당하고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 나는 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걸 좌지우지해버려요. 네. 국민들의 그러니까요. 모든 삶에 그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 체계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칼로스 고은이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탈출극을 벌였겠. 탈출극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탈출극. 완전히 007 작전 이상이잖아요. 네. 그렇게라도 탈출한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 일단 죽겠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못 나가고 그 여기서 감옥에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참 일본은 알면 알수록 이상한 나라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산자부나 관련 부처에서 뭐 정보과학통신부라든지 아니면 법무부라든지 아무런 아이디어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까? 예,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하려면 일본하고 얼굴을 붉힐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는 일본하고 얼굴을 붉힐 각오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동안 해온 거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허허 웃는 낯으로 해결하려고 우리가 컵에 반 컵 정도 우리가 물을 담아가지고 일본한테 주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거다. 네. 그게 이 정부의 스탠스잖아요. 일본을 바라보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 물에 컵에다가 반 물을 채워가지고 넘겨줬더니 홀딱 마셔버리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라. 라인 사태가 그런 셈이죠. 나이 사태가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일 공조가 아니라 예. 이 한일 공조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이런 걸 보면은 정확히 나는 지금까지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시각을 곳곳에서 얘기해 왔어요. 왜냐? 이거는 한미일 공조는 누가 제일 바라느냐 하면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가장 원해요. 왜냐? 일본은 바로 엄청난 중국을 바로 옆에 엄청난 대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일본이 패권이 갖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동아시아에서 예. 지금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예. 그 중국하고 이 해양을 엄청나게 많이 접했으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 공격한다 그러면은 이건 바로 일본 유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한미일 공조를 해가지고 한국이 여기 편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든든한 거예요. 근데 한국이 만약에 중국에 가깝다. 이것처럼 악몽이 없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는 일본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거기에 일본이 미국하고 사바사바 하면서 한미일 공조 어떻게든 같이 하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역사에 대한 조금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명찬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한 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1972년도 키신저 국무장관과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주울레 수상하고 총리하고 모태통 총서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문건이 최근에 문건 해제가 됐습니다. 기밀 문건이었는데 주울레 총리가 닉슨에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72년도니까 79년도에 수교를 했으니까 약 7년 동안의 핑퐁 외교를 시작하면서 간보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대만을 정식 중국 국가로 인정할 것이면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일본이 두 번 다시 한반도에 진주할 일이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과거 만주사변이라든지 상해나 중국 일대에서 일본이 한 만행을 알기 때문에 한반도로 들어와서 또 어떤 나쁜 짓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한반도의 상태에 대해서 미국 입장은 뭐냐 이제 이거였거든요. 세 가지 질문이 뭐 대만 침공설, 그다음에 일본 침공설 섬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한반도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중국이 지금 금을 많이 사모으지 않습니까? 이 금을 사모으고 있는 거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만하고 전쟁을 한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 재정이 필요하면 결국은 환율이 휘청휘청거리고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전망이 달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을 사모으는 것도 하나의 디펜스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환율 쪽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한일 미 관계, 아까 방금 이명찬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한미 관계에서의 동맹의 그 수준을 한일 관계의 동맹 수준과 같은 레벨로 인식을 하는 것은 전략적인 실수다. 왜? 일본은 중국과 미국을 놓고 같은 레벨로 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은 우리를 하수로 보고 우리를 어떻게 중간에서 그냥 이용해 먹을지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미국과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전략적 포지션을 보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뭐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에 대한 중요성 인지를 합니다. 인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선제적인 예방이고 예방 조치를 위해서는 정보 교환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 뒷면에 숨어 있는 경제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이해관계, 국가의 핵심 이해관계,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라인 사태도 사실 우리 정부가 이거를 대단한 독도를 뺏어가는 거에 버금가는 형태로 한편으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가져가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는지 왜
기본적인 데이터 인프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확인된 뭐 정보라고 말씀드릴까요? 내용인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는데 해킹이 가장 쉬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건 맞아요. 예. 일본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웬만한 뭐 상무성, 외무성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있는 문건 다 끄집어낸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거든요. 제일 어려운 나라가 미국과 한국 정도.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정보의 어떤 그 키핑, 축적, 그 관리 네. 수준은 일본이 아무리 그 데이터를 가져간다 한들 네. 우리의 능력을 쟤들이 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라인을 탈취해가지고 예, 일본 거로 만들었다. 예, 글쎄 저기 이제 일본 정부 네, 여러 가지 일본의 상황을 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정부는 제가 그동안 쭉 보면요. 한국 사람들 대체로 이제 패전 이후에 네, 헌법도 평화헌법이라 그러고 그래서 개과천선해가지고 옛날에 그 일본의 그 무진막지했던 군국주의적인 마인드는 이제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개과천선했을 것이다. 그렇게 다들 보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많은 꿈떡이 쿵떡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하는 거 딱 네. 보면요. 네.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이제 제국주의적인 마인드거든, 저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간혹 가다가 어떤 뭐 퇴직한 여자 선생님이 또는 교감 선생님이 동학혁명에 대해서 사죄하러 왔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마치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소수는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런 게 있습니다. 소수죠. 소수.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을 당시에도 우리나라 백성들, 그러니까 그 황국 신민에 대한 일본 지식층 중에서도 이거는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있었죠. 아니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을 그렇게 그 학살을 하고 할 때도 독일 내에서도 히틀러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마치 전체 일본 국민들 아니면 다수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이다. 아유, 예. 정확히 보시네요. 예. 일본을 정확히 보시네요. 아니 뭐 일본을 제가 일본 역사를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책을 좀 읽고 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이 나인 사태는 아까 독도의 문제하고 비슷하게 보시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 보는 게 왜 예. 그러냐니까 이제 앞으로 AI가 엄청나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 먹거리이기도 하고 한국은 그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디지털화가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 디지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AI 쪽으로는 한국이 엄청나게 선진적으로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일본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네. 아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저기 라인이 넘어가서 네. 라인이 지금 보면은 그 2억 3억 가까이 인구가 그 사용을 해요. 네. 동남아까지 합해가지고. 그렇죠. 일본이 한 1억 정도 사용. 일본이 9,600만 정도 쓰고 동남아 쪽에서 네. 그러면 그 자료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네. 가지고서 이제 AI를 가지고 접목시켜서 얼마든지 발전시켜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강력한 국가 이제 AI 경쟁 국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피튀기게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라인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그대로 활용한다고 봤을 네. 때 이거는 뭐 AI에서 엄청난 한의 무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앞으로 국가적인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그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 경제 안보라고 요즘 많이 쓰는데 이 네. 경제 안보예요 이게. 예. 소프트 안보라고도 하죠.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리자면 라인 사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카카오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일본 국내에 있는 지분을 이용해서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의 송수신이라든지 축적이라는 게 일본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칫하면 우리는 거기서 손을 떼야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정보 축적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걱정하는 것이고 그게 이유가 앞으로의 세계는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시대에 불가피한 게
결국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연료가 되고 가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동남아 시장과 일본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스텝으로는 법적인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뭐 ISO에다가 제소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이게 인식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인가. 방금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는 거 일단 그걸 인식이 돼야 그다음부터 나갈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이렇게 그것도 외교부도 아니고 네. 과기부에서 예. 과기부 차관님 나와서 저기 뭡니까 인터뷰하더라고요. 예. 나도 그거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정제된 언어로 쓰더라고요. 책 안 잡히려고. 네. 와, 보고 있으면요. 저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 이거는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의견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니까. 제가 라인에 지금 그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카를로스 고은의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잘못하면은 완전히 폐간망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엄청 두려울 거예요, 지금 라인에 그 관계되는 사람은. 카를로스 고은을 봤잖아요. 네. 그냥 어느 날 뭐 하나 엮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면은 이 사람 못 빠져나와요. 그런 것까지도 두려움을 가졌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그 행태를 보는 데는. 네. 네. 그러면은 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익이라도 좀 건질 수 있으면 그 길로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온갖 고민 끝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 일본의 행정 지도라는 것이 이게 코에 금을 코걸이, 귀에 금을 귀걸이식으로 한마디로 무적이에요. 거기에 행정소송할 수도 없어요. 네. 행정소송할 근거가 없어요. 그 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면서도 여기에서 저항하려고 하면 법적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빠져나갈 공지를 완벽하게. 왜냐? 이 알맹이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는 거 있죠. 일본 정부.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그렇게 살아요. 일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아예 대항을 못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데모도 하고 온갖 저항을 표시하잖아요. 강력하게. 네. 일본은 그런 거 봤습니까?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6.8 문화혁명이 있었을 당시에 이제 적군파라고 하는 일단의 학생운동 단체들이 정부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자, 그런 얘기 하시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그 역사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네. 나도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어쨌든 이제 아까 제가 일본은 마치 자민당 일당 독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네. 결국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다. 두 번째, 자본주의 국가의 탈을 쓴 자유주의 국가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탈을 썼기 때문에 이 탈이 어떨 때는 덥잖아요. 네. 벗고 싶을 때는 미국 뒤에 숨어서 벗고, 네. 어떨 때는 탈을 다시 써가지고 한국이나 중국 앞에서는 탈을 덮어 쓰고, 핵심은 그겁니다. 자, 라인을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 있는 수많은 소비, 제조업의 어떤 발전, 관계되는 데이터가 우리가 다 뺏긴다. 그냥 이건 데이터를 다 가져가 버리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다. 지금 다시 가가지고 거미줄 다시 쳐야 된다. 근데 그 거미줄 다시 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왜냐면 한 10년 넘었거든요. 지금 이게 라인이 들어간 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부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정치적으로 한미일 동맹 관계가 중요해서 그러시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건지, 두 번째,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세 번째, 과학적으로 이 AI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나 많은 산업정보가 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거를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하는 미래 세대와 또 이명찬 박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라인 사태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를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라인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네.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요.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그렇죠. 저같이 이제 꼰대 소리 듣는 사람들한테는 네. 야 그거 뭐 라인 뭐 좀 주고 뭐 우리도 뭐 일본한테 뭐 가져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주고 가져오면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50% 우리가 주고 나서 물 홀짝 다 마시고. 저쪽에서 컵을 채워달라고 그랬더니 예. 채우기는 그냥 홀짝 다 마셔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일본은. 일본 정부를 상대할 때 아니 일본을 대응할 때요. 양보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걸맞는 반대급부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거를 명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방금 이명찬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협동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나누고 영어로 표현하면 일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보한다는 거죠. 그런 정신을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은 일도양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딱 잘라서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를까 말까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역사를 좀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상당히 이런 표현이 일본에서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순하면서 야만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그 국민성에는 좀 어울리는 것 같고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적인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그게 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썼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 때 우리 여론이 네. 정확히 일본을 인식하고 그게 적절한 뭐랄까 우리 정부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일역전을 쓴 그 계기가 뭐냐,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지금 일본이 어떤 행태를 취하면은 일단 먼저 그것부터 먹어요. 한국 국민들은. 아니면은 뭐 정부든. 왜? 일본은 막강한 선진국이고 제3의 경제 대국이고 이런 마인드가 워낙 강해가지고 네.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먼저.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일본은 힘의 논리가 적용하는 사무라이 문화가 오랫동안 그 힘의 논리에 가지고 힘이 강한 쪽은 갑질을 하는 게 당연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을 얼로 보낸 거거든요. 한국 얼로 보니까 자기들이 갑질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강하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내가 한일역전을 왜 썼냐면은 지금 한국 국민이요. 지금 한일 관계의 힘의 역학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힘없을 때에 무조건 일본이 갑질하면 우리가 을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힘의 역학 관계가 아니다. 네. 지금은 한국이 여러 면에서 일본보다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한국이 디지털화된 사회다. 이것도 고도화된 사회다. 그리고 앞으로 AI 같은 게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그 국가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이런 거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AI까지 안 가더라도 현재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힘의 그걸로 봤을 때 한국이 과거에 일본에 무조건 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강하게 저렇게 나올 때 우리가 강하게 맞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할까요? 네. 내가 2019년도에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길을 가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일본 한 사람이 네. 한 40대 후반 정도 된 사람이 셀러리맨 같아. 네. 얼굴 보니까 멀쩡해요. 네. 키가 내보다 한 5cm, 6cm는 더 커요. 네. 일본 사람 보통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 않은데 예. 이 사람은 특히 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왜 길을 가면서 핸드폰을 보냐고 이러는 예. 거예요. 내가. 예. 내가 일본에 10년 살면서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한참 커요. 예. 그런데 듣고 보니까 괘씸하잖아요. 예. 근데 왜 길 가면서 핸드폰을 못 보는 거냐? 예.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예.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한글로 돼 있는 핸드폰을 보고 요거 한국인이다. 예. 그때 험악했잖아요. 예. 2019년도 한일 관계가.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나한테 뭔가 겁주고 한번 골탕 한번 먹이려고 다가온 거죠. 예. 그랬는데 내가 유창한 일본어로 예. 왜? 뭐가 문제인데? 예. 뭐 이거 길 가면서 휴대폰 못 보라는 법이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무슨 예. 법이 있냐고. 예. 법적 근거가 뭐냐? 우물쭈물해요. 예. 그러다가 아니 당신 뭔데 남의 길 가는 사람을 자꾸 핸드폰을 보라 말아. 당신 뭐야? 강하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스미마셍 되시다. 싹싹 달아나 그래요. 이게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스미마셍 하고 그냥 달아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통 한국 사람은 그 정도까지 가서 호기롭게 한번 부딪히잖아요. 강하게 나가면 바로 꼬리 내려고 스미마셍 하고 달아나 버린다니까. 내가 그걸 중앙일보 가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일본의 전체적으로 딱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의 일본인들의 그 정체성, 특성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니까 사안이 터졌을 때에 일본 정부가 지금 사실은 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발뺌을 해요. 네. 자기들이 뭐 지분을 정리하라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자, 이렇게 나오면 강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네. 강하게 밀고 나가서 그래, 그게 아니라면은 앞으로 지켜보겠다. 여기에 왜 50대 50이잖아요. 소프트뱅크. 예. 이쪽에 라인 50대 50이란 말이에요. 예. 지분이. 정보가 누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50만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경영을 똑같이 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50대 50이 똑같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얘 지분을 이쪽한테 넘겨야 됩니까? 이게 맞아요? 합리적으로? 왜 넘겼습니까? 아직 넘긴 건 아닌데 넘기라고 얘기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 얘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그럼 얘 걸 이쪽으로 넘기라고 얘기하면 니 들을 거냐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라인이 51%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이쪽에 져야겠죠. 네. 그런데 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동 책임이라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왜 소프트뱅크한테 지분을 넘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얘기를 명확히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면요. 이거는 일본 정부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 일본 정부가 관여할 게 아니죠. 그럼요. 이 민간의 지분을 기업 대 기업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를로스 고은을 한번 보라고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덮씌워가지고 그냥 감옥 쳐넣어버려요. 그때 프랑스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럴 거라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네. 그 방향성이 대충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각성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가. 그게 정말 면밀히 주시하면서 계속 항의성 발언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일본 정부는 끝까지 관찰할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한 번 딱 결정 내리잖아요. 네. 절대 철회 안 합니다. 그렇죠. 절대 철회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심각함을 일단 인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맞부딪혀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정부가 하는 행태는 딱 그게 행동 패턴이 딱 정확하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또 계속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자, 그러면은 한일 협력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기업을 막 그냥 꿀꺽 삼킬 수 있는 이 정도라면 이건 무슨 앞으로 협력이 가능하며 자본 투자가 가능하며 이게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본 정부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 인식을 정확히 한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적당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꼰대 소리를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3.1 운동을 하고 일제의 식민화를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민족적인 운동을 하니까 결국 데라우치라는 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유화 정책을 네.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나가면 약해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얼굴이 바뀌었다, 본질이 바뀌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4월 29, 제가 미국을 4월 27일 날 들어갔는데 4월 29일 날이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폭탄 던진 날이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괜히 또 꼰대 소리를 의식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했던
또 중국의 10억 인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명찬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일 역전이 코앞에 와 있고 네. 우리가 뒤에 가서 미국에게 우리가 좋은 협력사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도 지금 인공위성 만들고 우리도 KF-21 만들고 나름대로 우주항공 산업도 잘하고 우리 724군 부대인가요? 그 마루타 부대 운영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바이오 분야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SK도 있고 뭐 잘하는 기업체들 많다. 우리도 좀 같이 너희들하고 협력 기업으로서 주식회사로서 나갈 수 있다. 라고 좀 작전을 하면서 일본의 어떤 저런 모습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적인 내용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정신이 혼미하다 하더라도 국가의 핵심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요. National Interest, Core Interest라고 하는데요.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항상 국회, 미 의회에서 질문을 할 때 국가의 핵심 이익에 관해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회기가 뭐 이제 22대로 넘어가니까 5월 말이 되면 그때부터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사태를 놓고 어느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있어요. 뭡니까? 예.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얘기합시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정략적인 어떤 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명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하나의 결기라 그럴까요?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언급을 했으면 미국 같았으면 이거 상임위원회 수십 번 열립니다. 이거 매일매일 열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마 회기가 끝나고 새롭게 하여튼 그 임시하는 부분도 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국내 문제가 워낙 그게 뭐 총선 이후에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거기에 집중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집중되고 여야 간에 네. 관심사가 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산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말로만 뭐 저출산, 출산율 올려야 된다, 뭐 국민들한테 25만 원 준다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다투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25만 원 같은 거 주는 거 좋죠. 근데 보세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어떤 꼴이 났습니까? 돈 펑펑 쓰다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국가 대 국가가 지금 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우리 정부가 그냥 뭐 하하호호 하면서 미래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말로 넘어간다? 아니 내가 이제 예. 정부에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니까 예. 이제 과기부 차관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늘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는 기업의 생각이다. 예. 기업이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기업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과연 그걸 헤아릴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를로스 고은 같은 경우를 당할지도 모를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라인에서는. 네. 만약에 저항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걸어서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면 평생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뭐 단위가 크지 않겠어요? 10억, 100억 정도 넘어가면 일본은요, 그걸 가지고 평생 그냥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카를로스 고은이 그래서 탈출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기업이 마인드가 어떤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껴서 속내를 다 얘기 못하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과연 그 뒤에까지 헤아려 가면서 얘기를 듣고 정부가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 문제는 나는 꼭 얘기를 하고 싶고 네. 그리고 꽤 시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정부가 뭐 깊이 관여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과기부에서 나섰어야 될 일일까? 외교부에서도 나서야 될 일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교부에서는 뭐 이런 방법 없잖아요. 아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 정부가. 그런데 이제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AI 문제고 디지털 문제예요. 이거는 국가 간의 경쟁의 문제에서 한국이 이제 한일 역전이 되는 가장 근본이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고 우리가 디지털 사회, 여기에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몇 세기에 걸친 일본을 뒤집을 수 있는 서로의 찬스를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예.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근데 여기에서 라인이 넘어가는 순간 일본은 여러 가지로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 AI까지 이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산업 경쟁력 면에 있어서 피 튀기게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뭐랄까, 우위성 같은 게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라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 개인 정보가 일본인들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려할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그거는 우리 구글 쓰고, 뭐 유튜브 쓰고 다 한 그 정보 다 구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 우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려한다는 거하고 그걸 경영권을 뺏어온다는 거하고 전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일본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남아 데이터도 많아요. 대만 데이터하고 태국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다 그냥 뺏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 정부도 정말 아시고 정치권에서도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사실은 2019년도에 수출 규제, 뭐 제품목 수출 규제 그것보다 이게 저는 100배 정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민찬 박사님과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수많은 첩자들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지형이나 군사 제도라든지 사기라든지 국민들의 의식 구조 등등을 아마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침략을 했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라인 사태를 일으키게 된 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가다간 한국에다가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 AR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존재했겠죠. 근데 어떤 시기에 과연 그러한 도전이 아니고 그런 사무라이 정신을 던졌을 때 가장 쉽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나 용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국민들의 지지도가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가장 정부가 힘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모들도 제대로 지금 대통령을 리더를 어떤 중요한 그 순서라 그럴까요? 우선순위 같은 거를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전략 분석을 다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렇죠. 핵심은 국가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본을 역전할 순간에 다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죠. 디지털 산업이라는 것, 그리고 AI 산업이라는 것, 동남아에서 우리가 깔아놓은 거미줄이, 라인이라고 하는 거미줄이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근데 일본 정부가 자기들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강하게 항거하지 못하고 제임스 본이 어떤 형태가 벌어졌든 간에 우리 정부가 기업의 역할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직무의 유기가 아닌가라는 게 아마 이명찬 박사님의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반도체 문제를 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합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부흥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앞장서서 일을 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니까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국제 안보. 지금 AI는 반도체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국가의 그 뭐랄까 생존력,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경쟁력이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코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볼 것 같으면 일본은 지금까지 플랫폼이 없어요. 플랫폼이 없다는 것은 AI 쪽으로 가려면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 라인을 뺏어가지고 그 플랫폼을 자기 걸로 만들면은 엄청난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약탈 수준인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에 라인 사태와 같은 사태가 났을 때 좀 더 강경하고 하나의 그 기업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책임과 역할론에 있어서 조금 더 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라인 사태에 대한 말씀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민찬 박사님 모시고 오늘은 환율 문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민찬 박사님을 연합뉴스 경제 그 프리즘이라고 네, 하는 네. 코너에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엔화가 금리가 오르면은 160에서 200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본 전문가들이 우리 뭐 이민찬 박사님도 물론 그런 말씀하셨지만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엔화의 환율이 150, 160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가설이 H0 올라간다. 기무가설이죠. 이 역가설이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 네. 이랬는데 150을 찍었죠. 160 찍었죠. 160 찍었죠. 이제. 네, 네. 자, 그러면 200을 갈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면 내비둬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라인 사태 가지고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그냥 놔두면 그냥 깔아앉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흥분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은 일본 엔화를 200엔까지 갈 수 있게 만들까? 우리가 도와줄까? 요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도와줄 필요 있나요? 그냥 갈 텐데.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일본 엔화가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엔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거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0년 가까이 일본 엔화는 GDP 한 15배 정도 풀렸는데 달러는 뭐 경제 성장하고 이렇게 뭐 쌤 계산해서 보니까 한 2.5배 정도 풀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15배 풀린 거하고 2.5배 풀린 거 어느 게 가치가 높겠어요?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은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전 세계로부터 경제 대국이라는 거, 제2의 경제 대국, 그리고 준 기축 통화. 뭐 한국 사람 중에도 아직도 기축 통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댓글 같은 거 보면 일본 내가 엔화 뭐 약하다 지역 기축 통화 뭐 이런 이야기 네. 하시죠. 그러니까 준 기축 통화였다가 그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거의 전 세계 전문가로부터 일본은 이미 준기축 통화조차도 안 된다 하는 인식이 팽배해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데서는 리라 얘기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아르헨티나 페소 뭐 이 수준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일본 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었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까지는 러시아 군사력 빵빵하고 무기 엄청날 거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영 시원찮더라. 네.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애나 이거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이상하네. 이제 이런 인식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 애나 이거 옛날 같지가 않네. 이게 전 세계가 공유해버리는 순간 이게 가치가 폭락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일본의 그 후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1, 2년, 2년까지 안 가요. 한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이제 보인 거죠. 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달러의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네. 5.5%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거의 비슷했다가 네. 한 1, 2년 사이에 갑자기 벌어지니까 네. 와타나베 부인이 막 양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 와타나베 부인이랑 잘 아시죠? 네. N을 싼 이자를 엔캐리. N을 빌려다가 예. 달러를 사서 달러를 은행에다 맡기면 최소한 이자 폭만큼은 가만 앉아서 돈을 벌잖아요. 네. 이게 N캐리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네. 이게 이제 이걸 하는 사람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게 부인이 아니래요. 그냥 이 여성을 칭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그 명칭이 그렇다는 네, 거예요. 네. 전문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와타나베 부인 그러면 다들 부인들인 분들 하는 줄 아는데 그게 네. 아니라고.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을 다 파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제 팔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일본의 국민들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이게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빨리 내다가 달러를 사거나 다른 외화로 바꾼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거는 N조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그 디지털 적자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디지털 적자가 뭐냐니까 일본에 플랫폼이 없잖아요. 네.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아마존이라든가 이거 활용하면서 그다음에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디지털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넘어가려다 보니까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거기에서 활용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게 다 돈을 지불해야 될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로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조 7천억엔 뭐 이렇게 막 1년에. 근데요. 지금 일본이 해외 여행객 엄청 많죠. 그렇죠. 저기서 벌어든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조 원 됩니까? 딱 쓰는 게 1년 5조 3천억엔 정도 돼요. 뭐 똔똔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5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 뭐 사용료 그 고용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외 노동자들 많잖아요. 네. 거기다 임금 다 주고 또 빼고 하면 순이익이 3억 한 5천은 3조 5천억엔 네. 그 정도랍니다. 예. 그것 가지고 디지털 적자 메우기도 어렵죠. 부족해요. 예.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납니다. 왜 적자가 나느냐 하면은 일본의 과거에 뭐 엄청 좋았던 물품들 같은 그런 물건들이 많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예. 거기에다가 해외 이 수입 물가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에너지 물가라든가 그렇죠. 식료품 예. 물가든. 일본의 식료품 자급률이 38% 정도예요. 그 62% 정도는 수입이 들어요. 예. 그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게 엔저 때문에 더 이중으로 전폭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또 어떤 엔저로 가는 또 하나의 큰 기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니까 신리사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리사 NISA 네. 이게 소액 투자자 비과세 제도라고 그래요. 그 일본 정부가 일본에는 투자보다는 은행에 저축하거나 아니면 장롱에다 묻어두는 돈이 많다 그러잖아요. 예. 이걸 이제 활용하려고 이제 정부가 고안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라. 왜? 지금 주식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 스켜두지 말고 활용을 좀 하라. 네. 그래서 신리사 제도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거래하는 그 양에 세금을 거의 안 붙이거나 그 다음에 세금 안 붙이고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동안 규제가 있던 걸 다 푸는 거예요. 거의 네. 다 풀었다고 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통장 개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쌓인 돈이 7조에서 9조엔 정도라는 겁니다. 네. 엄청나죠? 예. 이 중에서 여기에서 한 그 60% 가까이가 미국으로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또 사잖아요. 네. 엔을 팔고 달러를 사잖아요. 예. 이것도 엔즈로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보세요. 7조에서 9조엔이면 거기서 60%면 해도 얼마입니까? 네. 최소한 5조엔. 이러니까 달러를 사야 되는 돈은 자꾸 생기는데 이게 계속 엔저로 가게 되는 하나의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드시 얘기 나오는 게 일본 해외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니까 끝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계치를 봤더니 2023년도에 35조엔 정도 순이익을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런 적자 똔똔하고도 한 20조엔 정도가 남아요. 네. 계정 수지가.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숨겨진 얘기가 해외 투자했는 것들이 직접 투자가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 투자한 돈이 이익이 나면은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달러가. 달러가 들어가지고 N으로 바꿔야 N이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돈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5조엔에서 3분의 한 10조엔 들어온다 치면은 네. 그 돈 가지고는 아까 이런 어떤 적자적인 이런 것들을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계속 이게 이제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니까 지금 24년도인데 30년 정도 되면은 일본이 해외에서 에너지 수입하는 그 전체 금액에 거의 맞먹을 거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엔저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2030년이 되면 이제 6년 남았어요. 5년, 6년 남았는데 예. 그때쯤 되면은 디지털 적자가 일본이 해외에서
석유라든가 뭐 에너지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보다도 더 이 액수가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민찬 박사님이 이제 라인 사태에 대해서 이제 비분 관계를 하셨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거들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돈 써본 사람이 돈 쓸 줄 알지 네. 돈을 못 써본 사람은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라인도 그렇고 일본의 어떤 디지털 방금 말씀하신 네. 비용이라고 하는 게 네. 개인 정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양한 어떤 디지털 산업에 연관된 뭐 반도체도 있고 그런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소부장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일본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주에 보내는 여러 가지 로켓이나 이런 데에 미국 나사가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학 장비도 그렇고. 장비는 좋다고 얘기하죠. 네. 이게 아날로그 사회잖아요. 장비라는 게 정밀도와 정확도 예.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굉장히 기계적인 것은 아주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날로그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는 제가 일본을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어요. 아주 뛰어나다. 네. 소재 부품 장비가 대부분 아날로그 사회예요. 소재 그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가지고 그 질을 높이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다 아날로그 사회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는 일본이 워낙 앞서 있었던 거죠. 우리보다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 그 부분은 절대 일본을 능가할 수 없으니까 디지털로 확 바꾼 거 아니에요. 디지털에서는 아날로그 사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일본에 배민이 있습니까? 일본식 배민? 배민? 쿠팡, 배달의 민족, 쿠팡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츠라고 뭔가 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뒤에 이렇게 배낭 메고요. 예. 배달하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일본에서. 예.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 따진다면 쿠팡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우버이츠라는 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음식 같은 거 요리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렇게 배달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봤더니 그 우버가 들락날락 뭐 계속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식사 그런 계통에는 이제 확실히 이츠니까 먹는 거잖아요. 예. 그쪽은 확실히 이제 일본에도 그게 이제 나름대로 그게 정착된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편물을 이제 배달하잖아요. 우리는 쿠팡이 다 그 우편물이나 배달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문 앞에다 두죠. 예. 문 앞에 두고 가는데 누가 가져갑니까? 안 가져. 거의 안 가져가지요. 예. 물론 뭐 전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교통사고 나는 수준만큼은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믿고 그냥 문 앞에다 놓고 가잖아요. 네. 일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안에 사람이 없으면요. 여기다가 우편물 그 고지서에다가 왔다 갑니다. 없어서 다시 가져갑니다. 언제 가면 될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선진국이 아니네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날 또 마침 없잖아요. 2번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배달 안 해줘요. 네가 와서 찾아가 그래요.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국민은 1억 그렇죠. 2천 몇 명, 전부 그렇게 한다 그래 봐봐요. 예. 그러니까 능률이 한마디로 한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 이런 것들. 이게 디지털화가 안 돼요. 이거는 디지털화라고 보기에도 못하죠.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한국은 믿고 문 앞에다 그냥 아파트 문 앞에다 놓고 가는데도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가 들잖아. 2번 다시 올 일이 없잖아. 근데 일본은 그게 아직도 안 돼요. 그 한때 초격차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정의가 터미놀로지가 많이 유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격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초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엘리먼트가 요소가 사실은 신뢰입니다. 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네. 빨리 움직이기가 힘든데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그런 이제 초격차에 부적합한 네. 국민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드러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 엔화가 2030년쯤 되면 200엔대까지도 치솟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 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일본 경제가 침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거를 침몰하기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침몰하도록 빨리 우리가 힘을 쓸 것이냐 침몰시켰을 경우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잃는 것은 무엇이냐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이거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네,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갖다 주고 네. 중국 갖다 줘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어떻게 할 거냐. 파장이 어떤 식의 파장이 있을 예. 건가.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IMF 겪으면서 우리가 한번 파산했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거뜬히 일어났죠. 예, 거뜬히 일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일본은 만약에 파산됐을 경우에 우리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한국은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금부치 다 꺼내오고 그런 나라가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일본이요. 그럼요. 우리가 파산했을 때 일본이 단합이 잘 되지 않습니까? 단합이요. 예. 단합이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부분 내가 진짜 한번 말씀드릴 일본에는 예. 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와를 이게 화자로 한문으로 이게 화합할 때 화자. 이게 일본의 정신이 화예요. 야마토로 야마토. 야마토. 일본말로 하면 야마토잖아요. 예. 옛날에 군함도 야마토잖아요. 예. 화라는 게 튀지 않는 거예요. 음. 대세에 따르는 거예요. 그 대세라는 게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생각인 거죠.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왕따가 되니까. 그리고 완전히 왕따 되는 순간 거기서 못 견디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못 견디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와라는 거 일본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이게 뭔지 그렇죠. 이 공기를 잃는다 그래요. 국기오염 일본말로 국기오염. 공기를 잃는다는 건 분위기 파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외국인들은 이건 완전히 철저하게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일본에 잘 적응 못하는 이유가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본의 독특한 문화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번 두들겨 맞으면 이 뭐라 그럴까요? 강한 사람한테 한번 된통 당해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강한 사람한테 두들겨 맞으면 오히려 더 그냥 얼굴을 쳐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본을 향해서만큼은 얼굴을 안 쳐들어요. 어떨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소니 이겼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늘 강조하셨거든요. 이겼으면 이긴 거지 왜 그 말을 못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혹시 교만해질까봐 뭐 아직은 멀었다고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방금 그 얘기가요. 한국은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한반도를 침략하러 임진왜란때 왔잖아요. 그때 이제 한성에 도착해가지고 임금을 이제 딱 잡으면은 항복할 거다.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예. 왜냐 일본은 그렇거든요. 예.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은 외부에서 외적이 들어와서 전쟁 치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싸우는 대장 쇼군이나 뭐 그저 영주라든가 다이묘라든가 여기에서 싸우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별로 관여를 안 해요. 네. 그리고 거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린다거나 쓸어버린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적이 들어오면 막 마을 전부 썰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망가야 되고 이 보따리 사고 가야 되고 그런 역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라님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그 도망가면은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하고 의용군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국의 역사에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외적이 들어오는 거하고 일본은 외적이 아니라 자체적인 싸움이다. 이게 굉장히 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전투가 일어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삶하고는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합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하고 단합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 일본은 한 번도 운명 공동체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외적이 해가지고 민족 전체가 몰살할 정도 그게 민족성이 많이 달라요.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나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많이 다른데 한국은 국난이 오면은 우리는 국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국난이 없어요. 한 번도 침입 받아본 적 외부로부터 침입이 아니기 때문에 국난이 아니라 예. 지들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예. 국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국난인 거고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 IMF도 국난을 본 거예요.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단합해서 대응했는데 일본은 국난이 아니라고. 국난이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다 개인적으로 행동할 것 같아요. 일본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고. 근데 그 1995년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을 때 네. 일본의 모습을 보면 정부가 아무리 불을 끌려고 해도
불이 꺼지지가 않고 그게 30년까지 왔고 네. 아베가 2013년도에 돈을 무작정 풀기 시작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시작을 했고 지금 와서 그 부작용이 뭐 긍정적인 효과는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고 부작용은 그 덕분에 일본 엔화는 점점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좋은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좋은 게 아니라 그 부채에 대한 이자빚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엔화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아까 말씀하실 때 해외에서 뭐 한 35조 엔 정도 순수익으로 경상수지가 들어온다고 하셨지만 그걸로서는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세대, 디지털 세대, AI 시대에 감당할 비용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의 일본이라고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한 국가의 리더라면 네. 조용하게 네. 일본의 장단점, 역사적인 배경,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적 배경, 최근 들어서 일본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걸 모두 다 연구 분석을 하면 저 친구들을 어디를 톡 건드리면 탁 자빠진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국, 일본 가서 살짝 전에 할 말이 있는데 요거 이럴 때 좀 써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더 디지털은 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밀 공조를 얘기하는데 이 한밀 공조를 정말 지혜롭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연로하신 우리 분들은 한밀 공조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걸로 옛날에 공산 세력에 대항했던 그게 한밀 공조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억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한밀 공조는 무조건 좋은 것이요.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는 옛날에 그런 한밀 공조는 두 번 다시 오질 않아요. 근데 박사님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쌍둥이 빌딩을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누구한테 받느냐? 일본 미쯔비시 상사한테 받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자본 면에서 왜 달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유로화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일본 엔화를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건물을 짓냐 이 말이거든요. 그거요, 글쎄요. 그거는 내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왜냐 그러면 일본 엔화가 네. 저렇게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네. 일본 엔화의 지역 지정학적인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예. 내가 최근에 내 채널에서도요. 엔저 갈 거니까 엔화 웬간하면 사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예.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엔화를 사줘가지고 엔화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손해 볼 거예요. 결국은. 손해 보죠. 그럼 좀 손해 볼 거예요. 예. 내 얘기 들었던 사람 손해 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아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피해를 본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스스로 일본의 엔화를 사가지고 스스로 피해를 보는 그런 짓을 하느냐. 제가 외부 강연 갔을 때 예.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기업인들이 엔화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예. 제가 이명찬 박사님의 예. 말씀을 코트를 인용을 해요. 예,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제가 아는 이명찬 박사라는 분은 예. 지금 130엔대인데 이게 160, 200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엔화를 살 때가 아니고 네. 지켜볼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네. 그분 유튜브도 있으니까 보셔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예. 일본이 지금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길을 써서 저들을 살려주려고 하는지. 한국이 지금 스포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서포트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받으면 되잖아요. 전혀 못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중에 3중에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야 알면은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한일 역전을 외치는 이유가 옛날에 한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한테 할 소리는 다 해도 충분히. 사실은 아까 내가 에피소드를 보여줬죠. 그게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면요, 바로 꼬리를 내린다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자에게는 약하고 네. 약자에게는 강한 그렇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아주 있으니까요. 그게 아주 네. 명확하죠. 그거는 뭐 모든 민족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패턴이긴 하지만 네. 일본이 유독 그게 강하죠. 강하다고. 예. 예. 그게 왜냐하니까 사무라이 문화라는 게 예. 이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렇죠. 강력하게. 예. 한국은 힘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선비 문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은 선비 문화가 뭐 약간 수평되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 옛날 선비들 계급이 엄청나게 뭐 노예, 양반하고 천민과 양반과 쌍놈이 예. 계급이 분명했는데 무슨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죠. 제 얘기는. 예. 일본 사무라이라는 거는 힘이 있으면은 쇼군도 되는 거고 정벌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잖아요. 네. 목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네. 근데 힘이 있으면은 그게 다 가능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본은 이기면 관군이고 지면 역적이라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옳고 그름을 늘 따지잖아요. 그래도 뭐 그래서 노론파, 소론파 뭐 그 논쟁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그런 거 없습니다. 논쟁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일본을 자본주의 탈을 쓴 사회주의 국가라고 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이명찬 박사님께 아까 앞에서 한 6가지 내용을 짚어주셨어요. 일본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네, 네. 6가지 정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끝으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 지금 일본 엔화로 결제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 또 일본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본을 뭐 상대로 해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예.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일본 엔화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화는 그 더 이제 떨어진다 말 맞나요? 150, 160, 예. 170, 180엔 쪽으로 절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농후하다. 그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금리 차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달러 금리가 원래 3번 정도 내려올 거다 하는 전제하에 엔화가 유지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하는 순간 엔화가 확 절하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원래 내려오는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일본 말로 꼬마로 해요. 엄청나게 곤란해. 아주. 네. 난처하죠 지금. 난처하죠. 이거는 일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일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금리를 올리는 건데 금리를 왜 안 올리냐고 일본에서 엄청난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리 안 올리는 이유를 최근에 어떤 또 분석가가 썼습니다. 명확하게. 뭐냐. 일본 정부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 엔저가 되면 될수록 일본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가 네. 줄어든다. 네. 그 얘기를 명확히 썼더라고요. 갚기 쉽죠. 돈 갚기 쉽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대기업들이 다 일본 정치 헌금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이 형성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안 되는 얘기지만 희생타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이게 금리 차로 인해서 엔저가 계속하는 강력한 하나의 이유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적자가 굉장히 심해진다. 네. 이건 일본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다 보니까 디지털화 문화를 향유하려면은 미국의 가팜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했어야죠. 거기에 사용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예. 그거에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낼 수밖에 없다. 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어요? 그 니사라는 게 네. 신니사라는 게 일본 정부가 그걸 했는데 이게 엔저로 가는 그 기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걸 했는지 조금 의아해요. 네.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엔화가 잠자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서 양지로 끌어내려고. 양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대부분 투자를 미국으로 해버리니까 네. 이게 엔저로 가는데 강력한 하나의 펀치가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오히려 역적설적으로. 네, 그리고 아까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거는 엔화를 너무 많이 풀었다 그동안 15배로 풀었다는 게 이게 치명타라는 거예요. 요게 500엔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치명타가 여기 있는 거지. 아까 금리 차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은 200엔 정도인데 네. 요 너무 많이 풀린 거 요것 때문에 500엔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그동안 왜 안 갔느냐? 그동안은 전 세계가 일본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 거예요. 인식을 못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신뢰에 대한 예. 그 잔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그게 하나씩 둘씩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갑자기 부르르 내려갔잖아요. 네. 그게 뭐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걸 이제 시장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다.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4월 29일하고 5월 1일 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600억 달러를 썼어요. 600억 달러면요. 9조 환율 조정하려고 600억 달러. 환율 조정하려고 네. 썼는데 그게 9조엔 10조엔 가까이 된다는 건데 네. 그거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불꽃놀이 한 거예요. 네. 밤하늘 불꽃놀이 했는데 네. 600억 달러면요. 일본이 지금 1년 내내 생고생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버려두는 돈 2배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도 계속 총알이 뭐 8발 남았다는 뭐 8발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거 예, 보니까. 예. 저게 한번 미끄러지시면 순식간에 미끄러지거든요. 그렇죠. 국제관계의 신뢰라고 하는 건 금융시장에서는 한번 잃어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그 지금 벌써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걸 시장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네. 겨우 할 수 있다는 게 그 환율 개입인데 그 개입이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실탄이 없죠. 실탄이라는 게 뭐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최저생계 등등에 대한 그런 보건 복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돈을 풀어서 성공한 국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의미의 돈을 푼 국가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일본의 어떤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폼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국가야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필리핀에다가 아시아개발은행도 만들었고 우리는 지역적 기축통화국가야 이런 힘을 내세우다가 지금 들어서는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만 돈을 벌고 있지 중소기업은 사실상 돈을 못 벌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푼 것과 같은 효과, 그러니까 무작정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줬던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지금 일본 엔화가 겪고 있다. 이 가치가 아마 2030년이 되면 200엔까지 갈 수가 있고 이게 국제관계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500엔까지도 갈 수 있다. 그죠? 2030년까지 갈까요? 네. 하여튼 뭐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고 미국이 한국은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예. 그렇지만 일본은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많은 채권을 사주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팔아버린 약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의 채권을 일본이 다 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SVB 은행 사태 아시죠? 미국의 은행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채권을 샀더니만 이 가격이 금리가 올라버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가치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말은 못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당했죠. 근데 말 못하죠. 조용히 있는 상황이지만 아는 지식인들은 일본이 상당히 금융적으로 부실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까 6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은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은 그렇다. 그럼 이게 극복할 가능성이 있느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일본도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요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앞가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자빠지게 되면 이들은 우리에게 빌려줬던 돈을 또 내놓으라 그럴 거거든요. 1998년 IMF 위기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넘어지고 인도네시아, 태국 막 넘어질 때 우리가 일본 돈 빌리고 미국 돈 빌려서 투자했던 과잉 투자했던 부분이 일본이 95년도에 자빠지면서 회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 97년도에 그 돈이 결국은 우리에게
외환위기의 단초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금 그런 일본의 엔화 자금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엔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절하된다, 가치가 절하된다는 네. 전제를 꼭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민찬 박사님 모시고 최근의 엔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 두 번에 걸쳐서 이명찬 박사님의 그 해안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인 사태, 이게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엔화의 약세 문제가 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쿄 전력이 거짓말을 할 때 일본 자민당이 수십 년간 일당 독재를 중간에 잠깐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략적 유연성 면에서는 우리보다는 많이 뒤처진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런 정책, 경제, 외교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민찬 박사님과 함께 가진 두 번의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